내년 3월 첫째 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8주간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구약 시즌2 강의가 양재 온누리교회 하평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스쿨은 강사과정과 함께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공지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종교개혁사 살펴보고 있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크게 세 개의 사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트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합스부르크 제국의 흑막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중세 기사도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이 막시밀리안과 마리의 결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부르고뉴는 하한가, 스위스는 상한가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477년에 있었던 낭시 전투 살펴봤죠. 로렌 공국, 지금의 스위스가 있는 곳인데요. 로렌 공국의 수도인 낭시. 자, 거기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자, 마리의 아버지인 용담공 샤를이 전사하게 된다. 자, 이 낭시 전투는 지난 영상의 메인 스토리였던 이 막시밀리안과 마리가 결혼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전투였죠. 바로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있는 막시밀리안 앤 마리라는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고요. 자, 오늘은 이 낭시 전투의 좀 또 다른 측면, 개인의 연애사가 아닌 당시 국제정세의 관점에서 좀 거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전투에서 이 두 세력의 희비가 극적으로 교차되는데, 바로 이 부르고뉴 공국은요, 완전 하한가로 쳐받고, 스위스는 상한가를 치면서 나중에 독립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된 전투가 바로 이 낭시 전투입니다. 자, 한때 이 프랑스와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버금가는 왕국으로 부상한 이 부르고뉴 공국의 멸망을, 몰락을 초래한 게 바로 이 낭시 전투입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당시 위세를 떨치던 이 부르고뉴의 용담공 샤르를 무너뜨리면서 유럽 전역에 이 스위스 군대의 명성을 떨치게 되죠. 이후 스위스 용병이 유럽 전역에서 상종가를 치게 되고, 그 결과물로 스위스가 독립국으로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낭시 전투다. 자, 이 부르고뉴는요, 먼저 부르고뉴 하한가부터 볼 텐데요. 이 부르고뉴는 오늘날 이 프랑스의 동부에 위치해 있는 작은 지역이죠. 와인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독립국가로 탄생할 수 있던 정말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르고뉴는 이 게르만족 대이동 시기에 이 부르군투 왕국의 지배를 받다가 이 프랑크 왕국의 합병이 되죠. 이 독일어로는 부르군투, 프랑스 말로는 부르고뉴가 돼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샤를마뉴, 프랑크 왕국에 나온 에이스 샤를마뉴 때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프랑크 왕국. 지금의 유럽 전체가 거의 스페인을 빼고 이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영토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샤를마뉴가 죽고 나서 두 번의 조약을 거쳐서 843년에 있었던 베르댕 조약, 그리고 870년에 있었던 메르센 조약을 거쳐서 이 프랑크 왕국은 크게 세 등분이 됩니다.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죠. 자, 베르댕 조약에 의해서는 이 중프랑크에 속하게 되고요. 이 부르고뉴가, 그리고 메르센 조약에 의해서는 서프랑크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이후 서프랑크의 왕권을 차지한 이 카페 왕조 이후에 이 국왕의 영지로 흡수가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카페 왕조가 등장한 이 카페 부르고뉴 공국 시대입니다. 자, 1032년 카페 왕조의 왕인 앙리 1세 때, 자, 그는 그의 동생인 이제 로베르, 그러니까 왕자죠. 이 로베르에게 부르고뉴 공작 임명하게 되면서, 자, 부르고뉴 공국이 탄생하게 된다. 자, 이건 이제 카페 왕조의 그 계보를 보고 계십니다. 창건자인 위그 카페를 시작으로 해서 쭉쭉 이어지죠. 거기에 앙리 1세가 자신의 동생인 로베르에게 왕령지였던 이 부르고뉴 지역, 그 공작으로 임명하면서
부르고뉴 공국으로 이렇게 탄생하게 된다. 자, 이때를 이제 카페 부르고뉴라고 하죠. 자, 이후 이 카페 부르고뉴는 300년간 이 프랑스 카페 왕조의 든든한 우군으로서 주요 전투에 함께 종군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사실 카페 왕조이지만 프랑스 전체에서 중앙 집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작은 왕령지밖에 없었어요. 지방의 그 제후 군대에 반란이 있을 때 이 카페 부르고뉴는 이제 카페 왕조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서 함께 싸웠다. 그러다가 1361년 이 부르고뉴 공작인 필립 1세가 고작 15살에 말에서 떨어져서 요절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카페 부르고뉴 가문은 이제 단절되게 된다. 자, 그러다가 카페 왕조가 끊어지고 발로아 왕조가 등장하죠. 이 발로아 왕조의 장 2세가 자신의 막내 아들 필립 2세를 다시 부르고뉴 공작에 임명합니다. 그러면서 발로아 부르고뉴 공이 탄생하죠. 자, 이 발로아 왕조 보겠습니다. 발로아 왕조 쭉쭉 이어집니다. 카페 왕조가 쭉쭉 이어지다가 필립 4세 때 어때요? 3명의 아들이 다 즉위하지만 전부 아들이 없이 이제 요절해요. 그러면서 끊깁니다. 그러면서 필립 4세의 동생인 발로아 백작 샤를로 이어지면서 그 아들 필립 6세에 의해서 발로아 왕조가 이어지죠. 그 필립 6세의 아들인 장 2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 2세가 자신의 막내 아들 필립 2세를 부르고뉴 공작에 임명했다. 그러면서 발로아 부르고뉴 공국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호담공 필립 2세라고 하는데, 자, 그때에 바로 이 공국의 개창과 함께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 호담공 필립 2세입니다. 그는 누구와 결혼하는가? 당시 플랑드르, 지금의 베네룩스 3국이 있는 그곳입니다. 플랑드르 여자 백작인 마가렛 3세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고뉴 공국이 부흥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데, 왜냐? 당시 플랑드르 지역은요, 유럽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엄청난 부자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두 공국이 백장령과 공장령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자, 부르고뉴 공국의 원래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바로 플랑드르 백장령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두 지역이 합쳐진다. 이제 가운데 있는 로렌 지역, 여기를 놓고서 이제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용맹공 장 1세를 거쳐서 선량공 필립 3세 때에 프랑스 발로아 왕가와 절연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을 하잖아요. 이 100년 전쟁 때 부르고뉴 공국은 이 영국을 지원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프랑스와 휴전해주는 대가로 마침내 제후국에서 이 독립국의 지위로 상승하게 되죠. 이후 선량공 필립 3세는 영지를 꾸준히 확장해서 서부 대공작으로 위세를 떨치게 되죠. 그 절정에 달했던 게 누구냐? 바로 이 용담공 샤를이다. 바로 막스밀리안과 결혼한 그 마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용담공 샤를은요, 이 부르고뉴 공국의 좌우측에 있는 국가, 바로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에서 독립해서 이 부르고뉴 공국이 왕국, 즉 국왕이 되려는 그런 엄청난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행정기관과 법원을 개편해서 중앙집권화를 추진하고요, 세수를 늘려서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게 된다. 자, 그리고서 부르고뉴의 중기병, 그리고 플랑드르 지역의 중보병,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무장 보병 및 그 석공병, 그리고 독일의 화승총병, 그리고 영국이 자랑하는 그 장궁병, 이런 그 혼성군으로 무려 3만의 군대를 조련하게 되죠. 사실 작은 공국 입장에서는 이 3만 군대, 상비 군대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 엄청난 군대로 그는 전장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영토를 야금야금 확장해 나간다. 자, 그런 가운데 1477년 낭시 전투, 바로 낭시는 바로 로렌 공국의 수도다. 당시 부르고뉴 군대는요, 무려 7,000명이 죽거나 사로잡히는 그런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요. 이 전투에서 용담공 샤를은 전사하게 된다. 그리고 후사를 이을 아들 없이 딸 마리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지도 함께 볼 텐데요. 바로 이 부르고뉴 공국의 위치이고, 여기는 플랑드르, 결혼을 통해서
이제 합병하게 된. 하지만 그 사이에는 이 지역 로렌 공국을 차지하지 않으면은 왕국이 단절돼 있잖아요. 그 로렌 이 공국의 수도인 낭시를 이제 점령하려고 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기고 이걸 여기를 다 먹었다고 하면 오늘날 프랑스가 아니고 이 부르고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나라가 오늘날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 전투에서 결국 패전하게 된다. 자, 이러면서 이 낭시 전투에서 패배, 그리고 용담공 샤를의 전사 이로 인해서 자, 프랑스 신성 로마 지역의 버금가는 왕국으로 한때 엄청나게 부상했던 이 부르고뉴 공국은 이제 몰락을 하게 되죠. 자, 그 뒤를 이어서 외동딸이었던 부유공 마리가 즉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프랑스의 루이 11세는요, 이 부르고뉴를 침공합니다. 자, 명목상 이 부르고뉴 공국은 프랑스 왕의 제후국이었다. 자, 제후국이 후사 없이 죽으면은 자동 흡수한다.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킬 그런 명분으로 삼은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부르고뉴 공국의 영지였던 플랑드르 지역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반란은요, 루이 11세, 프랑스의 루이 11세가 뒤에서 사주한 거예요. 그 반란으로 마리는요, 그 지역에 있는 겐트 성에 유폐되지요. 이런 가운데 마리는요, 이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막시밀리안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막시밀리안은 당시 신성 로마제의 황제인 프리드리히 3세 외아들이거든요. 자, 그 편지를 받고 막시밀리안은 감동을 받고 전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 마리를 구출하는 전쟁을 하죠. 자, 바로 이 레이디를 구하는, 위기에 빠진 이 숙녀를 구하는 기사도 정신을 발휘한 것이다. 이 전투에서 둘은 처음 만나요. 하지만 서로 첫눈에 반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어때요? 1482년 이 마리는 좋아하던 사냥을 갔다가 남편과 함께 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죠. 고작 25세밖에 되지 않은, 자, 이제 피지 못한 꽃으로 그냥 지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그의 넓은 영지, 그녀의 영지 부르고뉴와 플랑드르 지역은 남편인 막시밀리안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러면서 이 부르고뉴 이 지역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영지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다가 1529년, 대략 50년쯤 후입니다. 이 캉브레 조약에 의해서 당시 프랑스와 1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협약을 합니다. 여기에서 결국 프랑스는 밀라노 그리고 나폴리,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다. 그 조건으로 합스부르크 왕가, 바로 독일은요, 부르고뉴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부르고뉴를 이제 프랑스가 갖는 것을 용인하겠다. 이러면서 이후 이제 부르고뉴 지역은 완전히 프랑스 왕국령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한낱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한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한때 이 프랑스 왕실을 위협했던 엄청난 이 부르고뉴 공국이 지금은 프랑스에 속한 작은 지역, 주로 전락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1477년 있었던 낭시 전투다. 자, 지금까지 1477년에 있었던 낭시 전투를 통해서 부르고뉴가 하한가로 처박게 되는 그런 부르고뉴의 몰락 과정을 살펴봤죠. 자, 그 반면 스위스는 상한가를 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낭시 전투다. 자, 한때 유럽 열강은요, 용담공 샤를의 중기병들을 상대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이 자기 위치를 끝까지 사수하면서 또 이 포격 세례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뚜벅뚜벅 전진하는 요 스위스 보병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후 스위스 용병이 유럽 전역에서 상종가를 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낭시 전투다. 이후 스위스는요, 이 합스부르크 왕조를 상대로 해서 14세기, 15세기 줄기찬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결국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자, 이러면서 잠시 이제 좀 이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의 나라인 스위스의 독립 과정을 좀 간략히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나라마다 건국과 관련된 이제 뭐 재미난 신화가 있죠. 스위스의 건국 신화의 주인공은 굉장히 유명한데 동화로도 알려진 바로 빌헬름 텔, 우리에게 꽤 익숙합니다. 어릴 때 동화로 많이 읽었어요. 이것은 바로 스위스 역사가인 추디가 1570년에 쓴 창작물인데요. 자, 아버지가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쏘는 이 장면 딱 떠오르시죠? 이게 바로 빌헬름 텔입니다.
자, 1307년 11월 18일 이 합스부르크가에서 스위스로 파견한 총독 이 헤르만 게슬러가 바로 빌헬름 텔에게 아들의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로 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게슬러 총독은요, 스위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자 억압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길들이기 위해서 이 게슬러 총독은 넓은 광장에 자신의 모자를 놓고서 지나가는 이 스위스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자를 놓고 절을 하도록 강요를 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활쏘기의 명인으로 알려진 빌헬름 텔은 모자에게 절을 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게슬러 총독의 노여움을 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아들 머리에 사과 올려놓고 활 쏴라 이런 그 명령을 이제 받은 것이죠. 자,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향해서 활 시위를 이제 겨눕니다. 긴장된 순간이죠. 하지만 다행히 빌헬름 텔은 그 사과를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하지만 이 빌헬름 텔은요, 이 화살이 명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게슬러 총독의 심장을 쏘기 위한 별도의 화살을 또 준비했죠. 하지만 그 화살이 결국 발각되어서 그는 체포되었고요. 하지만 그는 탈출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게슬러 총독을 그 화살로 사살해서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되죠. 자, 이후 스위스의 독립을 쟁취한다라는 굉장히 환상적인 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빌헬름 텔의 스토리이죠.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요,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이 전설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인 쉴러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희곡 작가였던 쉴러를 통해서 희곡 빌헬름 텔로 탄생을 하게 되고요. 1804년 바이마르에서 첫 공연을 하게 되죠. 사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이 빌헬름 텔을 많은 분들이 실존 인물로 알지만 사실 신화적인 인물일 뿐입니다. 사실 하지만 이 빌헬름 텔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바로 이 신화가 탄생한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13세기 유럽은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곳곳에서 이 부르주아 신흥 계급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은요, 중세 봉건 질서에 도전하면서 이 봉건적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장사, 이 상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로 이 호헨슈타우펜 왕조 때에 세 개의 주, 바로 우리, 슈비츠, 운터발텐 주가 바로 이 호헨슈타우펜 왕조의 황제의 그 직할령에 속하면서 자치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죠. 황제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할령 도시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이 도시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악독한 영주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그 자치권을 획득해서 좋은, 양쪽에게 서로 좋은 윈윈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 호헨슈타우펜 왕조가 무너지고 20년간의 황제가 없는 혼란기 대공의 시대를 거쳐서 새 황제 가문이 된 게 바로 이 합스부르크 왕조라고 지난 영상에서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 최초의 왕이 바로 루돌프 백작이었다. 이 루돌프 백작은요, 대공의 시대의 혼란기, 이 권력 공백기를 틈타서 루체른 호수까지 차지하면서 그 옆에 있는 3개 이 자치구를 점점 위협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73년 루돌프는요, 선제후 회의에서 바로 독일 왕으로 선출된다. 이러면서 과거 세 개의 자치구는요, 과거 이 호헨슈타우펜 왕가의 영지에서 이제는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지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자신의 독일 왕 즉위에 반대하는 이 보헤미아 오토 카르와 이 루돌프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겨요. 여기서 이기고 나서 이 루돌프는요, 본래 본거지였던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를 차지하게 되면서 본거지를 오스트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스위스에는요, 총독을 보내서 일종의 원격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알프스의 시골 촌뜨기가 이 황제가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 좁은 영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자주 하다 보니까 막대한 군 자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어디서 각출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지인 스위스, 여기서 이제 막 각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막 오르게 되죠. 반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독은 더 강하게 찍어 누르기, 억압 정책을 펼치게 된다. 자, 그런 가운데 1291년 루돌프는 장남 알브레이트에게 왕위를 넘겨주는데 실패한 채 사망하게 되죠.
새 국왕은 나사우 가문의 아돌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후 3개 이 스위스 자치주는요, 이 반합스부르크 연방을 구성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오늘날 스위스 국가의 시초가 됩니다. 1298년 이 루돌프의 아들인 알브레트 1세는요, 이 아돌프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독일 왕 황제가 됩니다. 이러면서 3개 자치주는 다시금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지가 되죠. 바로 슐러의 희극인 빌헬름 텔에 나오는 이 합스부르크가의 악독한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알브레이트 1세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알브레트 1세의 재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는 재위 10년째 되던 해에 조카 요한에게 암살되죠. 자, 이후 이 합스부르크 가문에 반대하는 이 룩셈부르크 가문의 하인리 7세가 황제로 즉위하게 되고요. 1307년 그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3개 주를 자신의 영지로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런 가운데 1315년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반격이 있습니다. 자, 모르가르텐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 3개의 주 연합군은요, 막강한 이 합스부르크 군대를 격파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스위스는 산세가 굉장히 험하잖아요. 거기에서 게릴라전으로 이 합스부르크 군대를 격파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1339년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요, 부르고뉴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다시 스위스에 도전했는데 이걸 또 격파해버리네요. 그런 가운데 1353년 이 두 번의 전투 승리로 인해서 3개의 주 연합은요, 5개가 또 가담하면서 8개의 주 연합으로 확대가 된다. 자,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1477년 낭시 전투에서 바로 부르고뉴공 용단군 샤르를 전사시키는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스위스 군대는 상한가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99년 슈바벤 전투에서 황제 막스밀리안이 이끄는 그 황제의 군대를 또 격파하게 되죠. 자, 이후 스위스는요, 사실상 신성 로마 제국에서 떨어져 나가 실질적인 독립국이 됩니다. 1513년 연방은요, 다시 13개의 주로 확대가 된다. 그리고 2년 후 1515년 마리냐노 전투에서 스위스는요, 프랑스, 베네치아 연합군에게 참패하게 됩니다. 이후 영토 확장 정책을 포기하고 스위스는 자,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고 그 이후에는요, 그 싸움 기지를 어디에 발휘하는가? 바로 용병업에 전념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1648년 마침내 30년 전쟁이 마무리되고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스위스는 독립국으로 탄생하게 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정말 가보고 싶은 스위스라는 그 나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한때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을 능가했던 부르고뉴 공국은 지금 프랑스에 속한 그냥 와인으로 유명한 작은 주로 전락했지만 스위스는 이렇게 야곱야곱 확대하면서 결국 독립국으로 탄생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이 스위스 병사들의 용맹성에 대한 소문이 유럽에 쫙 퍼집니다. 그러면서 1505년 교황청은요, 교황을 지키는 근위대로 스위스 용병을 차출하고요. 프랑스도 왕실 근위병으로 스위스 병사를 필히 채용하는 그런 법률이 통과됩니다. 이처럼 스위스 용병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유럽사에서 주요 대목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맹활약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진 연장선에서 그 낭시 전투 이후 그 상대편이었던 스위스 그리고 부르고뉴 공국의 극단적인 대비, 부르고뉴의 하한가, 스위스의 상한가라는 그 주제로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